그날 병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죽을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냉정한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찍어라. 이젠 내 아들 곁을 떠나라. 평범한 청소부로만 보였던 그 노인이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병수는 이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병수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어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병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죠.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한 세면을 마친 후 그는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수의 손에 쥐어진 빗자루는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 같았어요.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서는 특별한 불만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병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67세의 나이에도 청소 일을 하는 병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일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일찍 시작해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병수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병수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 삶을 살아온 깊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묘한 무게감이 있었죠. 청소를 마친 후 병수는 원룸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검소한 식단이었지만 병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오랜 습관처럼 배어든 절약 정신을 엿볼 수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식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10시경 병수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침은 드셨어요? 35세 아들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효자였죠. 준혁아, 잘 지내고 있니? 병수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밝게 말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에 서영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장도 좀 봐드리고요. 준혁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혼자 사는 아버지를 챙기는 것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장보기와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준혁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 서영도 함께 따라오긴 했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더 컸어요. 오후 2시 준혁과 서영이 병수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준혁의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거리들이 들려 있었어요. 32세의 서영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검소한 생활 환경을 볼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에서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영아, 고생이 많구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병수의 관심 어린 질문에 서영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반면 준혁은 아버지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최근 회사 일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서영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냉장고를 열어 상한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음식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아들의 세심한 배려에 병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병수의 말에 준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자간의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서영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는 서영으로서는 시아버지의 생활 환경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사실 건가? 서영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생활 환경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준혁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챙기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병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차향이 원룸 안에 퍼졌어요. 준혁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건강은 괜찮니? 병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준혁은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예리한 눈은 아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피로감을 포착했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사람 보는 눈으로 아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준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변화가 병수의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병수는 바로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혁과 서영은 병수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병수는 항상 가장 저렴한 메뉴를 주문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영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버님, 가끔은 좀 더 좋은 걸 드셔도 되는데요. 서영의 말에 병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음식은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소함이 몸에 밴 병수의 모습을 보며 서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월요일 오전,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기침과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져 있었어요. 회의 중에도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료의 권유에도 준혁은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인 것 같아서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혁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다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 일과를 마저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서영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준혁은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간신히 김준혁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은 준혁의 상태를 보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준혁은 즉시 내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준혁의 증상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응급실이야. 서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갑자기 왜? 뭐가 문제야? 준혁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신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CT 촬영을 마친 상태였어요. 준혁아, 괜찮아? 서영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입원해야 하는 거야? 보험 적용은 돼? 였어요. 남편의 건강보다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걱정하는 서영의 모습에 준혁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준혁과 서영을 진료실로 불렀어요. 김준혁 씨 CT에서 의심 부위가 발견되어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고 유감스럽게도 폐암 사기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받은 암 선고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암이라고요? 정말 암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준혁과 서영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35세의 나이에 마주한 시한부 선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준혁은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았는데 갑작스러운 암 선고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진료실을 나온 서영은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물에는 슬픔보다 당황과 절망이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 계획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서영의 말을 들은 준혁은 아내가 자신의 병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더 걱정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달랬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치료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서영의 첫 반응은 경제적 걱정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이 얼마나 되나요? 서영의 질문에 상담사는 자세한 설명을 해줬지만 금액을 들은 서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들 수 있다는 치료비 이야기에 서영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영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준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누구나 당황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어디가 아프니?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암이래요, 아버지. 폐암 사기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알겠다. 내가 지금 갈게. 병수의 목소리에는 동요나 당황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차분했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침착한 반응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병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던 병수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환자 가족처럼 보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병수의 모습을 본 간호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가족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온 병수는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준혁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병수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준혁의 몸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준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어요. 병수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아들의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수는 지치지 않고 아들을 돌봤어요.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왜 저까지 따라가야 하죠? 서영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간병에 적극적이었던 서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을 내며 간병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인 병수가 모든 간병 일을 떠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던 것이 나중에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로 바뀌었어요. 준혁은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서영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영의 휴대폰에는 직장 동료 상우로부터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40대 이혼남인 상우는 서영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 확장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어요. 서영 씨,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상의해 볼까요? 상우의 연락에 서영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간병으로 지쳐있던 서영에게 상우의 관심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어요. 병수가 모든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을 때 서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버님이 청소일로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서영의 의심 어린 눈빛에 병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가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니 믿어라. 병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시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혁은 아내의 변화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책했어요. 상우와 서영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사업 상담차 만나는 거예요라고 말하던 서영이었지만 실제로는 상우와의 시간을 통해 현실을 잊고 싶어 했어요. 상우는 서영의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서영 씨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우의 말에 서영은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병수는 서영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살아온 병수의 눈에는 서영의 마음속 변화가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병수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서영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랐어요. 준혁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식욕이 없어졌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병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죽을 끓여주고 밤새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수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병수의 모습을 보며 서영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서영의 제안에 병수는 내가 돌보고 싶다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서영은 시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이 자신의 소홀함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생각하며 불편해했습니다.
서영과 상우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영 씨 같은 분이 이런 상황에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기회도 많이 있고요. 상우의 말에 서영은 점점 현실 도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간병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이순자는 병수를 보며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 김 회장님. 아니 아버님이시군요. 이순자가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본 서영은 의아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병수는 이순자에게 조용히 그냥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습니다. 준혁의 병원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영은 그 시간을 이용해 상우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라며 거짓말을 하는 서영의 모습에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상우와의 만남은 서영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남편의 투병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상우는 서영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아직 젊고 능력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만 매여 있기엔 아까워요. 상우의 달콤한 말에 서영은 점점 빠져들었어요.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사업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이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바뀌어 갔어요. 상우는 이혼 경험이 있어서 서영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접근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어봐서 서영 씨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상우의 위로는 서영에게 위안이 되었고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병수는 서영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서영의 핸드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목격했어요. 상우로부터 온 오늘 만남 즐거웠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나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병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을 돌보는 척하면서 몰래 만남을 가지는 서영의 모습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준혁이 검사받는 동안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며 병원을 나선 서영은 상우와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상우는 서영에게 힘든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며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상우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혁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서영의 불륜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수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상우는 서영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무역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서영 씨의 온라인 쇼핑몰 경험도 도움이 될 거고요. 상우의 제안에 서영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영아,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 준혁의 걱정 어린 말에 서영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라고 답했습니다. 서영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상우와 만나고 온 날에는 새로운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어요. 또는 사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라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상우도 서영의 거짓말을 도와주며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병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상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병수에게는 두 사람의 계획이 훤히 보였습니다. 3개월간의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준혁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준혁과 가족들을 진료실로 불러 최종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준혁 씨,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개월 정도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준혁은 시한부 3개월이라는 선고를 듣고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혁의 담담한 반응에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절망하거나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준혁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반면 서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서영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준혁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해야겠어.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간병만 하고 살 순 없어. 서영은 이미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죽을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서영의 냉정한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함께 꿈꿔온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서영아, 좀 더 생각해봐. 지금은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니까. 준혁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병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병수의 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렸어요. 하지만 병수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병수의 차분한 질문에 서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준혁이와 이혼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병수는 서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곁을 떠나지 말라고 병수가 말했지만 서영은 시아버지도 청소부라서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영은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할 거예요. 서영의 고백에 준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아, 정말 그런 거야? 내가 아픈 동안 다른 남자와.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영은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라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병수는 말없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찍어라. 이젠 내 아들 곁을 떠나라. 병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준혁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혼을.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구나. 병수의 말에 서영은 준혁의 도장을 이혼 서류에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서영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준혁의 절망적인 말에 병수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건강만 생각하렴. 다른 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병수의 말에는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와 오래된 점퍼를 입은 병수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해 보였어요. 간호사들도 그를 형편이 어려운 환자 가족 정도로만 여겼죠. 김준혁 씨 아버님, 치료비 걱정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사 상담 받아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병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수는 병원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밤 새우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준혁의 걱정에 병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병수는 병실 구석의 불편한 의자에서 밤을 보냈어요. 담요 하나 덮고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서영은 병원을 떠나자마자 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영의 말에 상우는 기뻐했어요. 잘했어요, 서영 씨.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영은 마침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서영과 상우가 이혼 직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공들여 준비하던 대형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부 사정으로 이번 계약은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말에 상우는 당황했지만 곧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모든 사업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십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상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영도 함께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상우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거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상해요. 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은행 직원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상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상우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대형 금융그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터였어요. 하지만 상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우 씨, 죄송합니다만 대출 심사가 거절되었습니다. 금융사 직원의 말에 상우는 황급히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 회사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상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저희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금융사를 나서는 상우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상우 씨죠?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간 카페에서 그 남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국내 최대 대한그룹의 부사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상우 씨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우는 당황했어요. 대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와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상우의 질문에 부사장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상우 씨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계약 취소, 거래 중단 모두 회장님의 지시였죠.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우의 절규에 부사장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인간의 되됨을 모르는 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부사장이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상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부사장의 질문에 상우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대한그룹의 김병수 회장님입니다. 김준혁 씨의 아버지시죠. 부사장의 말이 떨어지자 상우는 카페 테이블에 놓인 사진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던 노인이 그토록 유명한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니. 상우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서영이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부사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로만 알았던 준혁이 사실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죠? 상우의 질문에 부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길 바라셨죠. 하지만 서영 씨는 그 시험에 실패하셨군요. 부사장의 말에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 보이는 준혁과 결혼한 서영을 쉽게 유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준혁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상우의 애원에 부사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본인의 노력에 달렸겠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부사장의 말에 상우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카페를 나온 상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우의 회사는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어요. 화려했던 오피스텔은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영도 함께 몰락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시작은 완전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우와 서영은 서로를 원망하며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준혁이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서영의 원망에 상우는 당신도 남편을 버린 건 마찬가지잖아 라며 맞받아쳤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시작된 만큼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상우는 파산 후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서영은 서울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화려했던 오피스텔도 월세를 못 내 쫓겨나고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준혁의 상태는 놀랍게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알아본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병원 의사들도 준혁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준혁과 병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병수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아들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구내 식당에서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죠. 아버지, 이렇게까지 고생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준혁의 걱정에 병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어.
내가 행복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겠다고. 그 말에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준혁은 병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평생 수고만 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간병까지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한편 서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고객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상우와의 관계가 끝나자 서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서영은 좁은 원룸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유로웠던 생활이 이제는 당장 내일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전 직장 경력도 단절되었고 나이도 젊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경력이 많은 분으로. 인사 담당자의 말에 서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은 우연히 준혁이 다니던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혁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병원 건물만 바라보며 서영은 복잡한 마음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서영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 가족들을 보며 서영은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아플 때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자신은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서영의 마음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준혁의 건강은 날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암세포가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결과가 좋네요. 김준혁 씨. 이 속도라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희망이었죠. 병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병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어떤 병보다도 강하단다. 내 의지가 일으킨 기적이야.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이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서영이었어요. 준혁아. 준혁은 놀란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깔끔했던 옷차림 대신 구겨진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 대신 초라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기 어떻게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영은 병실 가운데서 멈춰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다시 시작하자. 서영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엎드려 준혁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나았다고 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서영의 애원에 준혁은 침착하게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서영 씨, 내 병이 나았다는 소식보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게 먼저였을 텐데요. 준혁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이제 그는 예전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버린 건 내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돌아가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애원했어요. 준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이제 서영의 눈에는 그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였어요. 서영은 두려움에 떨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병수는 말없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서영은 뒷걸음질 쳤어요. 나가시죠, 서영 씨.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준혁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감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녀는 묵묵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2달 후, 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그의 눈빛은 더욱 강인해졌고 삶에 대한 의지도 단단해졌어요. 병수는 아들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아,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보자. 병수의 제안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병수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고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죠. 어디 가는 건데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봐. 곧 도착할 거야.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이 빌딩 외벽에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병수를 알아보고 급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다들 수고가 많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넓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건강해진 우리 준혁이에게 할 이야기가 있구나. 준혁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병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회사도 언젠가는 새로운 주인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내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모두 돈만 보고 온 자들이었어. 하지만 내 진짜 후계자는 늘 내 곁에 있었단다. 그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신다는 건가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구나.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진짜 사업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비즈니스 감각을 이어받아 경영학을 전공했고 모르게 아버지의 사업을 공부해 왔죠. 아버지,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인데. 병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격이라 서영이 같은 사람은 내 배경만 알았다면 자격 같은 건 따지지도 않고 덥석 물었을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다르구나.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병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마. 이틀 후 준혁은 병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결정했습니다. 병수는 관심 있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자신 있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지? 준혁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 계획서였어요. 암을 이겨낸 저로서 사회에 보답하고 싶어요. 대한그룹의 수익 일부로 암투병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생각이 맞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재단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병수는 아들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준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상했어요. 재단 설립 준비 행사장에서 병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행사장에서 조용히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돈보다 값지단다.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서영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버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 정말 자랑스럽구나. 화창한 봄날, 준혁 암투병 환자 지원 재단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름다운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의료진 인사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암 환자와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준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암을 이겨낸 경험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여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에 앉아 있는 병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죠.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지켜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김병수입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버려졌지만 진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아픈 이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준혁의 결의찬 목소리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준혁은 재단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했습니다. 첨단 의료 지원부터 환자 가족 상담 프로그램까지 그가 직접 경험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계획이었어요. 우리 재단의 좌우명은 혼자가 아닙니다입니다. 암과 싸우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연설을 마친 준혁이 객석으로 내려오자 병수가 다가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혁아.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개관식 후 병수와 준혁은 재단 건물 앞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는 경영자와 후계자로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서영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버지가 그녀를 못 믿어 하셨던 거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는 일을 해왔으니까. 그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지 못했던 거지.
준혁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병수는 아들의 지혜로운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준혁이 충분히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그래, 인생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단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있으니 가능할 거야.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한편 서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에게 기대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봄 햇살 속에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며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